안녕하세요. 부개닐링입니다. 오늘의 책은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입니다. 지은이 정광우. 머릿말. 투자는 역사와 맞닿아 있다. 필자는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를 상상해보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전 세계가 전염병 공포에 휩싸였던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까? 역사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종종 역사적 사실 그 자체 기술에 대한 오류도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읽는 이의 마음에 쏙 드는 역사책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책을 쓰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유튜브 채널 86번가에 매주 정리한 내용을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으니 코로나19 상황을 경제, 주식과 연계하여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식 분야 위주로 상황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이를 통해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과거의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사 공부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가 탄생했습니다. 역사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트 1. 태동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인지도가 전혀 없던 필자가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이후 증시의 장세 변화를 모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었냐입니다. 일단 먼저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에 작용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기에 예상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후 진행 방향이 반대로 가기 일쑤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별 변수 없이 흘러왔기에 예상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증시의 흐름을 예상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지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리의 역사에 대한 공부. 금리의 역사란 결국 인플레이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대한 역사입니다. 필자는 운 좋게도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할 때 금융 섹터를 오랜 기간 담당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기업이 금융 섹터에 속하는데 이들은 정말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금리는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하기에 과거 10년에서 20년이 아닌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하려면 분량이 많아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었다는 점이 40년 만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침착하게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증시순환의 역사에 대한 공부. 우라가미 구온이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증시순환론자들의 논리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증시에서 순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대안정기로 접어든 2014년 말부터 오로지 성장주만 독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들여다보면 금리가 높거나 낮을 때라고 해서 이렇게 순환 없이 특정 테마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소순환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소순환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금리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자들은 일제히 지갑을 닫습니다. 물건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당장 추가 발주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재고를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제값을 못 받고 물건을 판매하니 기업의 이윤이 감소합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발주가 줄어드니 해당 물건의 공급망에 속한 모든 기업의 매출과 가동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보다 물건이 잘 팔립니다. 물건이 부족해지자 이젠 발주를 늘려나갑니다. 할인 판매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잘 팔립니다. 이젠 반대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 개선이 나타나자 기업들은 계속해서 호경기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고를 더욱더 확충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느 순간 힘을 잃어갑니다. 다시금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게 되고 이렇게 쌓아둔 재고는 악성 재고로 변하게 됩니다. 발주가 줄어들고 할인 판매가 늘어나고 이것이 재고 투자 순환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경우 경기 순환이 없어진 시기 2014년 말에서 2019년 말에 재고 증가율이 재고 증가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여 거의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과잉 재고나 과소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적정 재고를 오랜 기간 유지하며 장사를 해온 것이죠. 이처럼 재고의 급증, 급감이 없다 보니 재고 투자 순환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증기 순환 사이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합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일단 기업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재고를 최소한만 가져가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없어졌던 재고 급변동이 부활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순환론이 다시 유행하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증시란 워낙 변덕이 심하기에 이를 예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자가 굳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과거에 공부해둔 금리의 역사와 증시 순환의 역사를 통해 자연스레 기회와 위험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전염병이라는 악재에 역행하여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였는데, 그 배경으로 첫째, 완화적인 유동성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준이 2019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의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을 시행했고, 2020년 1월에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하면서 완화적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장의 심리가 긍정적이었던 점도 한몫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긴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 심리를 짓눌러온 미중 무역 분쟁도 1단계 합의를 통해 갈등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니 심리가 호전될 만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본 투자자들이 가지고 온 역사적 사례는 바로 100년 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높은 전염병과 치명률이 최근에 발생한 전염병 사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이듬해까지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시 증시가 3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최악의 보건 위기를 겪기 전에 이미 증시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917년 하반기부터 영국,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스페인 독감이 발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미 증시가 30%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사망자가 급증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는 쉼없이 올라 채 2년도 되지 않아 바닥 대비 약 2배의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리면 사야 한다가 전염병이 증시에 들려주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금융장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주가는 상승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2020년 3월 말부터 시작된 V자 증시 랠리는 정확히 금융장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전직 연준 의장인 제닛 옐런과 벤 버냉키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2020년 2분기 GDP가 30% 수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 비교 대상으로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직전에 3.5%였던 실업률이 단숨에 14.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악재가 연일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증시는 V자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반등의 원동력은 풍부한 유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증시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개선된 덕분이었습니다. 일단 제대로 금융장세에 돌입하게 되면 반등의 강도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후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열을 달고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도 반등이 과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나왔지만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비관론자들의 항복 때문입니다. 금융장세가 펼쳐지기 전에는 약세장이 나타나죠. 약세장을 겪으면서 투자 심리는 최악으로 됩니다. 앞으로 평생 주식에 주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도 최악이죠. 왜 지금 주식을 사면 위험인지 이유를 100가지도 더 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금융장세입니다. 이처럼 부정적 인식이 크게 퍼져 있을 때는 투자자들이 현금을 보유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와 같이 하락 베팅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어느새 바닥을 지나 상승세를 보입니다.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하나둘 항복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현금을 보유하던 투자자들도 하나둘 주식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역시나 이 과정에서 증시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장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금융장세는 불경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환경을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 금리가 하락하므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장세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주입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세상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기업이나 채권이 부도나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금융사들은 모두가 피하는 주식이 됩니다. 대손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일부 금융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으로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주는 우려를 덜어내고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가 많고 소위 빈집인 주식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금융정세는 수급 측면에서 볼 때 비관론자들의 항복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국면이죠. 따라서 가장 싫어하는 주식들이 왜 오르는지 영문도 모른 채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금요장세입니다. 심지어 몇 조 단위의 대형주가 공매도 상한과 더불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장세는 추후에 전개될 강세장의 주도주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크게 인기를 얻는 업종의 대표 종목은 향후 2, 3년간 주가가 3배에서 5배가량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고가권에서 급등락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가는 서서히 내림세를 타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거의 매 학기 주식 동아리에 나가 강의를 했습니다. 언젠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오늘 말하지 않은 필살기는 무엇인가요? 노하우를 다 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의외로 간단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과정을 반복하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란 것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5분이면 중요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투자 세계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유튜브와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방송에서는 못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A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어쩔 수 없이 B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스럽고 나만 아는 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한 게 전부라고 하면 이내 실망해 버립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정보에 의존한 투자는 사상 누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역정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다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듯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고 이 방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스스로의 기준 없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하면 양방향으로 위험이 발생합니다. 먼저 손실이 발생할 때 추가로 물타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금융위기 때 어떤 종목은 회사 경쟁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했다면 추가로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금융위기가 거치자 바닥 대비 100배, 위기 전 가격 대비 1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너무 빨리 실현해버려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적당히 10%에서 20%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향후 100% 이상 상승할 주식인데 말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짧은 투자 조언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생일대의 기회 증후군에서 탈출하기. 투자자는 가급적 영화 빅쇼트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을 맞춘 짜릿한 쾌감이 있는 실화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정말로 가끔 일어나는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확률에 기대서 판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과도한 관심. 투자자들은 너무나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가치 대비 저평가인 기업을 발굴한 이후에도 고민에 빠지죠. 과연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언제 풀릴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오해가 풀리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사이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나는 것이니 얼마나 매력적인 고민입니까? 하지만 오해가 풀리는 타이밍은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시장은 몇 년에 걸쳐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대로 가치를 평가해서 가격 대비 저평가 기업을 찾았다면 투자하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당 가능한 리스크.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위험 관리가 핵심입니다. 위험 관리는 스스로가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준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될 것인가, 평론가가 될 것인가. 투자자는 종종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때 이를 두고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고 낙관론에 빠져있는 바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똑똑한 척을 하기엔 평론가가 더 나을 것입니다. 지적 매몰 비용 효과에 대한 경계. 공부한 게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그 분야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필자는 지적 매몰 비용 효과가 발생했다고 표현합니다. 더 많은 분석 시간을 들인 것과 투자 성공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 범위 넓히기.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야를 꾸준히 넓혀가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탐구가 설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기회를 놓칠까봐 조바심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했다면 이와 관련한 당신의 능력 범위는 몇 년 뒤에야 넓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범위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충분히 무르익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때로 저거 알고 있었는데 놓쳤네. 아쉽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원래 투자 아이디어를 10개 내면 그 중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3, 4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이어지죠. 알고 있는 것을 놓친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전략이 우수하다는 것은 워렌 버핏이 평생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버핏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당신은 변하는 것의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크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파냐 출신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과거를 제대로 복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사람이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제시한 이 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인류 문명의 유일한 무기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활용하셔서 시장을 제대로 보는 현명한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